자, 미리 말씀 또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황에서 그리고 이 업종에서 이 종목 자체, 이 그룹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투자를 했다라면은 그 투자금을 오롯이 회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년사에서 생존 위한 혁신 3대 경영 방침을 내놨는데 인도네시아 양극재. 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양극재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왜요? 올해 최고의 수건 사업이죠.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CNG 합병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 계속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아웃소싱 강화,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을 한 겁니다. 3대 경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주가는 신저가 부근에서 반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 2차 전지 섹터도 전반적인 반등이 어제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왜? 기술적 반등 수준인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면 슬프시겠지만 너무 이게 정없이 들리겠지만 맞아요. 예, 수급이 일로 안 왔어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상승폭이 금요일에 이어서 여전히 높은 3, 4%대 그리고 머티 같은 경우 5%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슬프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올해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야, 네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그룹에서 그리고 지금 업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당장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닌데 올해 내년에 일어나는 거니까 알아두자는 거예요. 첫 번째, 낙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1월 1일부터 52주 신저가였습니다. 신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재수없게 그냥 바로 신저가 나온 거예요. 12월에 이어서 또 하락이 나온 겁니다. 더 빠질 때가 있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가격대가 3년 전 가격대로 갔어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계적 매수, 저가 매수세 유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6일부터 1월 6일 기준으로 해갖고 수급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에코프로는 개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57억 원 누적으로 한 달 동안 샀고요. 에코프로 BM은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1171억 원.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많이 샀네. 에코프로 머티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들어왔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로 보면 누적 가격도 오르긴 했는데 거의 변동은 없었어요. 그럼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 상황, 시황 개선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도 일부가 들어오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일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전일에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니켈 재련소 관련 이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11월 8일이고 에코 프렌들리 데이였어요. 프렌들리 데이에서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다들 매출이랑 영업이익률 달성하겠다 이거 썼는데 이거는 매기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 영업이익률 12% 달성 있잖아요. 이거 3년인가 늦춘 거예요. 매출 30조도. 아마 2027년인가에 매출 30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지금 매출 30조 원 달성을 늦춰놓은 상황이에요. 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양극재 캐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한 게 그게 핵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 그 PT 그린 에코니켈을 출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주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니켈 재료는 사실은 이 내용하고 같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동채 회장이 직접 발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안 됐고 지금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이용 선생님이에요. 잊혀진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뿐만 아니라 이 업황 전체에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고 이 업황이 나아갈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섹터의 투자자라면,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라면, 앞으로 투자하실 거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뇌피셜도 조금은 들어가긴 하는데 제 특성상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 하락을 담보하거나 논하고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3원계 양극재 밸류체인은 크게 광산, 광물재련, 전구체 합성, 양극재 소송으로 구분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동채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다 버렸던 대기업이 양극재 기업을 내가 지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동채 회장입니다. 그래갖고 양극재 밸류체인을 먼저 설명을 해요. 에코프로와 K배터리가 제일 잘하는 게 3원계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요. 해당 기술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못하면 중국한테 뒤처지는 거 당연하죠. 근데 광산, 재련, 전구체는 중국이 엄청나게 잘하고 다 먹고 있어요.
근데 품질 좋은 양극재하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둘이 합쳐지진 못해요. 이거를 합치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지금 합쳐질 수가 없어요. 왜? 미국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우리 걸 뺏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면 중국이 못하는 거는 삼원계고 중국이 잘하는 건 재련과 전구체예요. 그리고 그래서 중국은 LFP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LFP가 중국이 잘하는 게 있고 우리는 삼원계를 잘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붙여놓으면 삼원계가 좋은 건 아는데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LFP로 중국 계속 밀어가지고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잡고 있고요. 그렇기에 중국은 결국에는 LFP에 지금 현실적으로 몰두할 수밖에 없고 삼원계 기술력이 떨어지고 방향성이 그래서 LFP로 주로 가면서 곁다리로 삼원계도 같이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삼원계를 LFP를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가격 경쟁력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구조상 삼원계를 통해 갖고 LFP랑 경쟁했는데 이겨버리면 된다. 근데 다 이기고 있는데 못 이기는 게 뭐예요? 가격 경쟁력. 그 가격 파괴를 시켜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말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돼? 이걸 직접 얘기한 거예요. LFP가 훨씬 저렴한 건 사실인데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삼원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부분도 삼원계는 되는데 LFP는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극재 혁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방법으로 광산에서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양극재 시스템을 구축을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재련하는 사람 따로 헤게모니 잡고 있고 광산은 광산대로 전구체는 전구체대로 양극재는 양극재대로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이윤이 붙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원가 마진이 떨어지게 되고 최종 마진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매할 때 먹으면은 소매기업 그 사과를 하나를 먹더라도 현지에서 먹으면은 싼데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 엄청나게 올라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니켈 예를 들면 16불에 거래되고 있는데 광산 광물은 20%가 안 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80% 부가가치 재련이 먹고 80%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으면 양극재까지 다 생산할 수 있고 가격 파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인도네시아 광산이랑 재련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지난 11월에 밝혔어요. 그 전부터 이거는 보도자료 통해서 나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우린 자신이 있다. 그 당시라고 적어놨죠. 당시에 이 에코프로 프렌들리 데이 당시에 GM과 인도네시아 광산으로부터 통합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이건 인도네시아 쪽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11월 중으로 회장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겠죠. 했으니까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2025년 지금 2025년이 됐어요. 상반기가 되면 바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전국체 재련 광산이 현재 있기 때문에 양극재 공장만 설립하면 오케이 바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아니고 언제 1년 뒤인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가격이 파괴된 양극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공장을 세우면 몇 년 동안에 수율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투자비 들어가고 그 사이에 변수 생기고 그러는데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고 봤던 거하고 좀 달랐던 게 수년간의 시일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뒤면 가격 파괴 양극재 생산이 당장 가능하다고 제시를 직접적으로 회장 입으로 했다라는 거죠. 양극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50% 이상 떨어진대요. 니켈 가격에 따라서 양극재 판매 가격이 재련 부가가치로 커버되고도 남게 되고 결국에는 이익률도 상승한다. 가격은 낮추고 이익률을 높여요.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고 그 다음에 셀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 좋은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삼원계 전구체는 머티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영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재련 기업까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확인되고 진행된 게 최근에 나왔던 니켈 출자 관련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보도자료 한 줄이었던데 저는 그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2025년 올해에 이 기업의 그린 에코니켈의 그 대주주가 될 거라고 했고요. 그럼 양산화 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투자자들 올 1분기 내에 여기 보세요. 1분기 내에 공언한 건 뭐였어요? 요렇게 밝혔죠. 된다고 양산이 된다고. 그럼 이거 확인이 여러분은 필요한 거예요.
야, 다 됐어가 아니고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투자자라면 확인을 하시고 잠재적 투자자라면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될 거라고 뭐 짜지 배팅을 하고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머티리얼즈도 부가가치를 지닐 수 있는 가치가 올 것이다. 그리고 IRA 요건에 맞게 인도네시아 재련 공장 대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자, IRA 문제도 있는 거 GM이랑 해갖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리사이클링 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니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리사이클링, 3억년은 리사이클링이 잘 되는데 LFP는 리사이클링이 돼도 가치가 없어 그냥 묻어버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활용하거나 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갖고 이노베이션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시엔즈하고 리사이클링이 지금 합병하면은 수산화리튬 공정부터 해가지고 리튬 생산까지 한 큐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갖고 효율성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추중해서 2차 전지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암울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 파괴이며 원가 절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언제 한 거예요? 미국 대선 전에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누가 되든지 간에 원가 절감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하나도 이게 부각이 안 됐어. 이를 통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진출할 거고 40억 배터리 시대를 대비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가 절감, 전고체 경쟁력 강화, 리사이클링, 역량 대비를 강조를 한 겁니다. 주목해 볼 만한 건 뭐예요? 먼 미래가 아니었다. 가까운 미래였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다. 그게 좀 달랐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시퀀스죠. 파괴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하면은 양극재 가격 확보가 가능하죠. LFP하고 경쟁해서 가격 경쟁력도 없는데 LFP 왜 써? 양극재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질은 뭐예요? 에코프로가 만드니까 자신 있다. 낮은 가격에도 이익률이 20%다. 제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업이익률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갖고 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싸게 팔아도 우린 많이 남으니까 회사는 이득. 그럼 셀 회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원가의 40%니까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배터리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배터리 가격 하락이 되니까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 있겠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니까 보조금 없이도 소비자 접근성이 확보가 되겠죠. 전 세계 40억 인구와 전기차와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보관이 나오는 거였어요. 물론 이거는 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될 때라는 거죠. 내년 상반기면 양극재 반 낮춘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정리하면 그냥 재량까지 잘해버리고 슬림화 시켜가지고 잘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중국과의 경쟁력 우위에서 LFP한테도 이길 수 있는 3원계를 만들어가지고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얼마나 몇 퍼센트가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자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는 현실화가 또 된 걸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니켈이 거기서 양산이 1분기에 되는지 그리고 가격 파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당장 내년이니까 관련 기대감이 함께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슬쩍 건드려보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업계에선 이 기업만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각 사별로 수직 계열화를 시켜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거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이 없이도 어떻게든지 가격을 낮출 거예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겠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죠. 접근성 높이죠? 대중화되죠? 캐즘은 사라지죠. 이런 단계로 가게 되는 그런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캐즘이라는 거는 발생을 해요. 어느 첨단 산업이나. 그리고 캐즘을 없애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가 아니라 공급자의 니즈입니다. 공급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넣어줘야지 소비자는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반강제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쓰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그랬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자들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기업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가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좀 먼 미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확인된 것들이 없고 어디까지나 각 사들의 계획이고 지금 당장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별로 안 좋고 시장에서 안 좋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수급을 들어올 만한 요인이 매개 요인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바뀌는 시대에는 이 업황뿐만이 아니래요. 바뀌는 시대에는 바뀌는 기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보여줄 거예요. 그것들을 충족시켜야 주도적 지위를 계속 이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주가도 화답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꼭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이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